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승리만 시켜야 된다. 수하스니가 왜 나쁘냐, 뭐 근친상간이 왜 나쁘냐. 파시즘, 자본주의라는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수하승회가 필요하다. 참. 일단은 사회주의적 발상 때문에 조기 승회와 조기 승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게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은 최대한 어떤 가정이나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떼내와서 최대한 빨리 사회주의적으로 재교육해서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들어보세요. 이게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도 뭐 강간면유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그 E는 MC 스퀘어 이 위대한 방정식도 성차별적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극복보다 더 힘든 질투심의 극복이에요. 여성은 피해자, 희생자, 남성은 가해자. 이렇게 남녀 갈등이 심화되었느냐? 그 원인은 저는 이 페미니즘 사유 사상에 녹아있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막시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남자를 유인원에 비교하고 여자를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성경에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소재가 세라믹 소재 공학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훨씬 그리고 최고의 창조물이라서 그들이 더 나아졌다는 게 우스개. 뭐 생물학자들은 여성이 조금 더 완전한 인간이고 여성이 조금 더 완벽하다, 뭐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뭐 그런 설명도 설득력 있고 재밌네요. 여하튼 저는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뭐 우리가 생물학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젠더는 이데올로기지, 지금은 이제 탑다운 방식의 국가 페미니즘 형식으로 지금 성인지 교육이라고 자꾸 하거든요. UN이나 EU 이렇게, 국제단체의 로비를 가해서 그게 이제 권력과 해경문의를 장악해가지고, 이게 제민족 국가의 주권까지 침해하면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면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될 만큼 보편적인 학문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첫째, 생물학을 인정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학문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읽어내는 이제 프로이트 막시즘에도 상당히 이론적인 취약성, 사상 누각이라고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셸 푸코의 소아성의 범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갖다가 이제 프랑스 해석학인 기소르망 교수가 폭로를 했다 그러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왜 미셸 푸코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을 소개하는 자료들 보면 대부분 특별히 이제 젠더 퀴어 페미니즘, 성인지 페미니즘의 대부가 누구냐? 미셸 푸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죠. 페미니즘에. 미셸 푸코하고 주디스 버틀러가 두 기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최근에 이제 프랑스의 우리나라에도 이제 방한한 분이죠. 해외스카 기소르망 교수가 이제 튀니지에서 미셸 푸코가 공동묘지에서 묘비 위에서 8세에서 10세의 남성 소년들과 그러니까 동성애적 소아성애를 했다고 폭로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이 사실을 보도했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아마 저도 이제 제보를 받아서 국내에서 가장 앞서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후에 한 이틀 뒤 정도 이제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되었고, 한겨레 신문은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가 지금 매일 체크를 하는데요. 독일어권의 주요 언론들, 슈피겔,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네 사이퉁 주요 언론 독일어권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상당히 균형 있게 보도를 했고요. 프랑스는 자국의 일이기 때문에 반반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독일어권에서도 영미권 언론 주류 언론들이 당황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스트리아 언론이나 스위스 언론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의 영국도 그렇고요. 이 영미권의 주류 언론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소위 워키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크니스라고 워키즘이라고 합니다. 이 제 이름에 욱자가 들어가는데. 워키즘, WOKE 그 워크 또는 니스라고 해서 저도 이거 최근에 들었고 우리나라에도 검색해 보니까 자료가 별로 없어요. 아마 이 개념도 제가 좀 주도적으로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데 예. 쉽게 말하면 일종의 Social Justice Movement, Social Justice Warrior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요즘은 이제 캔슬 컬처.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그 미국 대학 사회 급진 좌파 또는 안티파 대학가의 이런 운동들이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을 흔든다고 해서 한 몇 달 전에 제가 우려하는 그 기사가 마크롱이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난 현상이죠. 이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이 1960년대 이후로 미국 대학사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예. 지금은 유럽은 상당히 사회주의적 노선이 많이 빠졌어요. 네, 황혼이군요. 네네, 황혼이고 문화 막시즘의 황혼이고 사회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은 이제 조금 더 인종 그 갈등이나 그 다인종 다문화 사회니까 갈등 요소가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어떤 막시즘적인 운동, 이 대학 사회에 더 강하다고 보고 유럽은 기본적으로 일단 민족 국가 위에서 이제 다양한 민족 국가가 우선이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래서 그런 차이에 있는데 이런 사회 정의 운동의 대부도 미셸 푸코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에서 미셸 푸코의 소아성의 범죄나 강간에 대해서 논의를 배제한 채 침묵한 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미셸 푸코의 어떤 성 담론이나 성의 역사 이런 책에 보면 이론적으로 소아성애를 주장해요. 예. 근데 미셸 푸코뿐만 아니라 그 슬라브의 지적에 의하면 샤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그다음에 시몬 드 보부아르, 데리다, 그다음에 롤랑 바르트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 프랑스 68 그 포스트 거의 대부분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소아성애의 비범죄화, 그러니까 소아성애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그 프랑스 국회에 청원하는 그 청원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아성애 문제는 미셸 푸코의 어떤 그 일탈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들이 소아성애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성년자들을 네. 성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범죄잖아요.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제 68혁명 이후에 이미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 건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유럽은 황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더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 그런 얘기죠. 네. 한국은 어디쯤 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 최근에 제가 그 우리나라 지금 뭐 86 군동권 정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조금 이 86 군동권 정권에 와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주목했던 게 JTBC나 이런 그 인문학 철학 강의에서 이 정권의 농객으로 많이 등장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김누리 교수라고 중앙대. 예. 그분이 제가 이제 그분이 등장할 때부터 계속 글을 써왔고 제 책에도 이제 포함되고 그랬는데 그분이 비레름 라이가 이야기했던 성혁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독일 68이 한국의 86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에 도 68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숫자만 바꾸면 되네요. 그래요. 68과 86 자기가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 비렐름 라이의 성혁명, 성교육 이런 걸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글을 적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김누리 교수 같은 농객들이 최근에 좀 잠잠하다 다시 조금 전국을 다니면서 뭐 성혁명, 성교육 뭐 이런 것들을 또 강의한다고 그래요. 김누리 교수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을 해야 되고 저의 질문은 그러면 비레름 라이식의 성혁명까지 주장한다면 그럼 비레름 라이가 지지했던 소아성애 문제에 대해서 김누리 교수는 어떤 입장이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소아성애 문제. 근데요, 제가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어려운 철학자들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알코올이 몸에 성인보다 훨씬 해롭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네. 성적인 문제도 네. 뭐 나이 많은 사람하고 한참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민감성이라든지 아직 성숙이 덜 됐다는 면에서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마치 어린 18세 이하 또 어느 날은 20세 이하 어린이들한테 알코올을 안 주듯이 그건 너무 다 당연하고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어린이에도 성을 즐길 자격이 있다는 등 뭐 아직 8세에서 10세면 아직 육체적으로 다 성숙하기 전에 애들인데 걔네들 갖다가 성에 오픈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도대체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요새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네. 성을 가르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 호에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상식적으로 봐서도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게 범죄가 아니고 그래도 된다고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화성애를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가장 최초로 정립한 사람은 비렐름 라이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성혁명 개념의 창시자고 예. 성정치운동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 비렐름 라이의 책에 보면 쉽게 말하면 성해방을 이야기할 적에 성인들의 성해방이 아니에요. 수아들과 청소년들의 성해방을 이야기해요. 왜 그걸 주장하죠?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자들은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그 청소년 유객들이나 예, 예. 그다음에 우리 북한을 봐도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은 최대한 어떤 가정이나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떼내어 와서 최대한 빨리 사회주의적으로 재교육해서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죠. 타가소에서 네네. 애들을 키우면서 너희 네. 부모는 육체의 부모가 아니라 그렇죠. 비밀성이 네네네. 어버이로 부르죠. 어버이로 부르고 네네. 뭐 다 동무라 그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가족에서 네. 아이를 띄어내서 네네.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려고 네네. 그거를 성적인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은 사회주의적 발상 때문에 조기 성애와 조기 성교육이 들어가고요. 이제 성이 왜 들어가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비렐름 라이가 자본주의를 이렇게 가동시키는 그 자체가 이제 가정이고, 그다음에 뭐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이제 비렐름 라이 책에 보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애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말하면 디모랄리자이징. 그러면 그뭐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네. 3S 있잖아요. 네. 스포츠, 섹스 뭐 이렇게. 네. 네.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정치나 이런 데 관심 안 두게 하기 위해서 네. 그거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네요. 가정으로부터 띄어내고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띄어내려면은 네. 그런 의미가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화 막심이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왜 유럽에서 일어나지 않는가를 분석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해체해야만 유럽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럼 기독교 문화를 그럼 해체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 뭐냐? 일단은 사람을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타락시켜야 된다. 디모랄리자이징 그 시켜야 사람들은 된다. 타락이라고 얘기 안 하죠. 타락이라는 표현을 자기들은 안 쓰죠. 일종의 뉴스피크네요. 이 타락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은 이제 쉽게 말하면 탈권위주의적 교육 뭐 네, 이런 개념으로 탈권위. 유럽 68세대 전체를 독일에서는 이제 수화성에서 안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시즘. 네. 그러니까 파시즘, 자본주의라는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수화성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논리가 희한해. 이런 좌파를 향락주의적 좌파라고 합니다. 예. 향락주의죠. 그러니까 철학적 향락주의죠. 정치적 향락주의고, 이제 그런 관념들을 가졌던 거예요. 이제 그런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비렐름 라이고요. 예. 그래서, 젠더 개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왜 젠더 개념을 제가 뭐 뉴스피커나 오일적인 뉴스피커, 또 위험한 일종의 트로이 목마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개념 자체가,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 일단은 목적 자체가, 성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기획된 개념이에요. 그 주디스 버틀의 책도 보면, 일단은 젠더 개념이 denaturalize, 그러니까 탈자연화시키고, 그 다음에 destabilize,
그러니까 불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문화 마르크시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자체가 철학적으로는 부정주의예요. 네거티비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사회 질서와 제도와 이거를 흔들어 놓기 위한 사유예요. 그러니까 부정주의적으로 혼동화시키고 불안정화시키고 또는 이제 소외 개념을 쓰는데요. 이 소외 개념도 사실은 그 칼 막스의 소외 개념이 엔트프렘둥 이것도 이제 독일 낭만주의 사상에서 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 기존 질서로부터 사람들을 소격 또는 소외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유를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젠더 개념도 그렇고. 예. 그리고 도덕적으로 조금 우리 쪽으로 멀쩡히 타락시키고 탈도덕화시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철학적으로 보면 니체도 최초의 반도덕주의자거든요. 도덕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 하이데거도 그렇고 푸코도 니체의 반도덕주의를 이어갔습니다. 도덕이 무슨 필요하냐. 이걸 가르치면서 이제 수화성애가 왜 나쁘냐, 뭐 근친상간이 왜 나쁘냐. 근친상간 같은 경우에는 주디스 버틀러는 근친상간 금기도 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근데 생물학적으로 네. 근친상간을 하면 전응화가 나오고 네. 머리가 나빠지고 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다 증거가 네. 있는데 그런 네. 걸 다 도덕적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생물학자들이 반론을 피기가 정말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독일 낭만주의나 이런 것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반자연과학적인 정서에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 주디스 버틀 이전에 루스 이르게레이나 그 급진 페미니즘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들어보세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그 아름다운 방정식도 이게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도 뭐 강간매뉴얼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그 E는 MC 스퀘어 이 위대한 방정식도 성차별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듣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자연과학 법칙에 성차별적 그게 무슨 섹시즘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루소주의라고 하는데요. 루소를 따르는 사람들, 장자크 루소.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자연과학적 반실제주의, 예. 낭만주의,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예. 초현실주의는 이제 자크 락강 사상에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죠. 예. 그래서, 아까 미셸 푸코가 네. 8살에서 10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공동묘지의 묘비에서 뭐 동성애적 소아성애를 했다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공동묘지입니까? 네, 저도 그걸 처음에는 조금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괴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철학 강의를 듣다가 자료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1960년대 그러니까 튜니지 체류 북언에 미셸 푸코가 강의한 내용 중에 보면 미셸 푸코가 헤테로토피아 그 유토피아와 조금 반대 개념. 헤테로와 반대로. 그러니까 반유토피아. 유토피아와 좀 대립되는 개념인데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사용하면서 헤테로토피아의 가장 전형적인 장소로 공동묘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주장에 보면 또 수아들의 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소아성애를 한 것이 미셸 푸코의 저작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소로만 처음에는 우리가 좀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왜 공동묘지에서 했을까? 근데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주디스 버틀러 책에도 등장하는 게일 루빈이라는 급진 페미니즘 학자가 있어요. 근데 게일 루빈은 어떤 학자냐면 자기가 레즈비언인 동시에 수아성애자고 동시에 SM 사도 마조히스트라고 스스로 두 번이나 커밍아웃한 여성학자고요. 우리나라에도 일탈이라는 책이 나와 있고 뭐 급진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 게일 루빈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어떤 성행위의 위계 질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성 간의 실내에서 낭만적이고 에로틱한 그런 정상적인 성행위만 왜 그것만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반대로 위계질서 이야기하면서 실외에서 동성애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게일 루빈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소위
변태적인 행위는 성행위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 SM이라고 하는 그 사도마요. 그것도 이제 변태이지만은 그 게일 루비는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한 학자거든요. 한겨레 신문에서 많이 보도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들 스스로가 변태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성행위만 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위 변태적인 행위는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약간 의도성이 있죠. 예. 그래서 변태적이지 않은 것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태적이지 않은 것의 반대는 변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게일 루빈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미셸 푸코가 의도적으로 또 뭐 자신의 철학을 따르면서 이제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그것도 헤테로토피아로서의 공동묘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스트 모던 철학이나 이런 젠더 퀴어 성소수자 뭐 이런 운동은 기본적으로 일탈의 철학이에요. 일탈. 예.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자체가 일탈의 철학이에요. 일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잠시 우리가 차박하고 그런 전원적인 가벼운 일탈이 아니라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변태적인 일탈. 그런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교회가 결코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드라마나 미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네. 아주 드라마 속에 이런 걸 자연스럽게 녹여놨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한번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네. 거기 보니까 어떤 검사장이 네. 그 사도마조이스트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검은 옷 입고 채찍 들고 와이프는 남편을 때리고 네. 남편을 그걸 맞으면서 네. 이제 쾌감을 느끼고 뭐 이런 거를 그 드라마 주인공들이 네. 근데 낮에는 멀쩡한 네. 엘리트들이고 네. 이런 걸 이제 드라마에서 자꾸 네.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네. 저게 이제 극히 이제 어떻게 변태적인 건데 왜 네. 저걸 저렇게 드라마에서 일상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여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미국이 그게 좀 심하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소수자, 자꾸 이제 성소수자라니까 이건 이제 사실 유대의 기독교적인 감수성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어필하는 거거든요.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 사상에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미셸 푸코도 성소수자거든요. 예. 네? 근데 성소수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성소수자 운동, 퀴어 운동이 이제 심볼로서 무지개색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지개는 7가지 색인데 만약에 게이와 레즈비언만 하면 2가지 색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5가지 색에 속된 말로 소아성애도 포함되고 근친상간도 포함되고 폴리아모리도 포함되고 사도마소키즘도 포함되느냐고 저는 한국 그 성소수자 운동하는 퀴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 안 해요? 대답을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아직 안 물어보셨군요. 네.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는 계속 글을 올리는데, 반드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다양성의 성교육, 뭐 이런 분야도 독일에도 있는데, 네. 다양성은 무한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 뭐 성적 취향의 다양성, 그 다양성 속에 소아성애도 들어가는지 답해라. 왜냐하면 이 소아성애 문제는 결코 우리나라에서 이 소아성애 문제를 금기시하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론화에도 우리는 동성애자들은 소아성애자가 아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이게 주류 이론가들이 소아성애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렐름 라이부터 잔 마니도 소아성애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셸 푸코도 그렇고, 주디스 버틀러도 소아성애를 지지합니다. 예. 그 다음에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 거의 대부분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독일 녹색당의 주류도 소아성애를 비범죄화하다가 2015년에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이 정도 되면 소아성애 문제가 결코 주변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68세대 자체가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불리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 퀴어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이 다 소아성애자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조사해 봐야 되니까. 하지만은 주류 이론가들의 담론이나 사유나 행위 속에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그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죠. 네. 아까 그 소아성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친상간 얘기도 하셨고. 네, 근친상간은 독일 녹색당에서도 근친상간의 허용해야 된다. 네, 비범죄화 그걸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런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폴리아모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폴리아모리, 그러니까 네. 다 폴리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로 이제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아모리, 아모르, 네. 아모르 거기서 네. 나온다니까 다양한 성관계. 그러니까 뭐 일부 다처, 그러니까 반일부 일처제죠. 예, 반일부 일처제다. 네. 이것들도 다 사람들은 허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사람들 성혁명, 성정치 운동 사상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유토피아예요. 예. 성유토피아라는 표현은 비렐 라이로부터 마르쿠제에 이르기까지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에 보면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성유토피아예요. 모든 성행위가 비범죄화되고 허용되는. 그 젊은이들 표는 없겠는데요. 근데 제가 좀 속되게 이야기할 나중에 개소리도 나오겠지만 그건 그렇게 그 바람둥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죠. 좀 속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표현을 우리나라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차마 쓰기가 좀 그렇지만은 제가 속된 말로는 개판이죠. 예? 그게 성유토피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문화인류학적으로 예. 모든 성행위가 쉽게 말하면 이 섹슈얼리티 때문에 얼마나 인간 사회에서 그 폭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독일 68 운동에서 그 꼬뮌이라고 해서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성공동체도 실험해봤어요. 예. 결국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게요? 뭘 극복하지 못했느냐 하면 섹슈얼 젤러스를 극복 못한 거예요. 성적인 질투. 예. 그렇죠. 그 성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고 그건 불가능성이에요. 그건 꿈꾸지 말고 조금 제가 좀 비난을 감수하고 속되게 표현하자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맞아요. 문화인류학적으로 그런 전례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이 68 세대들이 꿈꾸었기 때문에 폴리아모리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최초의 모델은, 장볼 샤르트로와 시몬 드 보부아르의 관계죠. 예. 그 관계가 그렇죠. 이제 일부, 폴리아모리적인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폴리아모리도 보면, 질투를 극복해야 된다.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극복이 되나요? 사실은 자본주의 극복보다 더 힘든 건 질투심의 극복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은 막시즘을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예. 자본주의는 가장 효율적인 작동 시스템이니까 그대로 두고 질투심을 극복해야 된다. 예. 제 주장입니다. 네.